지금 이 시간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움직임 등을 또 점검하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또 경기와 금융시장은 어떤 변화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를 이제 계속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한 해 연준 회의는 8차례 걸쳐 열리죠. 그래서 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이게 FOMC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올해 7차례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열렸었던 6차례, 7차례, 뭐 8차례, 7차례 이때 회의는 굉장히 본인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것이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회의 직전에 또 회의 참여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정체되는 이렇게 분위기였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다. 네.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FOMC 멤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비교적 밝은 분위기, 본인의 얘기했던 시각대로 이제 금리를 좀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밝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가의 그 이렇게 월가 시장 참여들도 금리 인상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더 관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추가 금리 인상하면 주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조정의 빌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기대 때문에 오늘도 회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아까 19,900을 돌파해서 이제는 2만 포인트가 이제 사실상 도달한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네. 100포인트 못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막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는 19,900에 돌파해서 내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2만 포인트가 내일 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 사실상 월가에서 이렇게 관심이 되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에 관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 의장인 버냉키 장과 그다음에 지금 하버드 교수이고 트럼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거로 보이는 레이 서머스 간의 논쟁 여기 나오고 있죠. 네. 버냉키와 서머스 루비니 간의 논쟁에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향후에 금리 인상 경로, 금리 인상 속도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제 페드 미 연준의 발표가 21시간, 2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은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의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지표를 좀 살펴봐야지 이제 아무래도 참고 지표가 좀 되겠죠.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페드에 갖고 있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를 본다면 페드가 1914년 만들어지겠습니다는 1차, 2차 세계대전제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고요. 참고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195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 네. 2015년 금리 인상 직전까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1955년서부터 2015년까지 60년간 네. 12차례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각 금리 인상 시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상 시기는 평균 한 2년 정도 올리면 2년 정도는 올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년 이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막에 이제 지금 다른 화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는 인상폭을 볼게요. 인상폭을 보면 평균 5%포인트 올랐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이내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자막을 통해서 왜 인상 시기가 단축되고 그다음에 인상폭이 줄어들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님이 말씀드리는 과거의 경기 사이클은 굉장히 길었고 네. 지금의 경기 사이클은 굉장히 좀 짧아졌죠. 짧아졌군요. 네. 그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세계가 하나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네. 상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물가, 중앙은행 목표인 물가는 지독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가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시기가 짧아지고 네. 그다음 인상폭도 낮아지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고 한다면 이번에 인상 시기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년 전에 금리를 좀 인상했죠. 0.25%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 4차례 정도 예상했던 시각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수포달러 이렇게 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자사의 영업 전략을 위해서 4차례 인상 예상된다. 그리고 수포달러가 온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판단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인데 사실상 1년 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서부터 본격적인 그 금리 인상이다.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 의미는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추가 금리 인상이 이후에 그 향후의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작년에도 약간 억지로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었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금리 인상의 이제 경우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점이었죠. 과거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 경기가 의외로 이제 좀 침체가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는 책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책무를 씁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2012년 10월 달에 고용 창출을 같이 넣었죠. 양대 책무로. 네. 그리고 중앙은행에 이렇게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거든요. 그래서 큰 주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 어떤 정책 수단이 가면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팅 변수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책 수단을 통해서 중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팅해서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을 기했느냐 하는 측면이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떠냐 경기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정책 부서는 사실상 최종적인 골이 경기 안정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사실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하는 측면은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 회복의 기간이 얼마큼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막에도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발전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금리가 인상 이후에 지난 그 60년간 보면 3년 차에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네. 3년 차에 경기가 침체된다면 1년 차, 2년 차는 경기가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주가 모습을 그렇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례적으로 1983년과 1994년 이게 이제 랠리가 오는 이런 네.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포빌리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외적으로 7년 차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6년 차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장기간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경기 침체다 하면 이렇게 그 이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경기 침체가 이렇게 3년 차가 온다 이런 쪽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경기에 미치는 역할은 굉장히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차는 길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통화정책에서 여러 가지 지금의 타겟팅 변수를 건드렸을 때 정책 수단을 건드렸을 때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스 그래프 테스트 인과관계 테스팅 해서 보면 커리어 테스팅 보면 약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닛 앨런이라든가 스탠리 피셔 입장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작년에 금리 인상에 의해 1년 동안 단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네. 상당히 지금의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서 보면 이전에는 3년 차대의 경기 침체가 되는데 이번은 그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과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이것이 3년 차의 과거의 인상 모습에서 3년 차의 경기 침체가 된다면 금리는 올려나가겠죠. 올해도. 그렇겠죠. 일부 네.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4차례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과거와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분은 일종의 테스팅 성격으로 해서 이게 테스팅 성격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가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네. 올해 1, 4분기에도 0.8%, 2, 4분기에도 1.4%에서 상반기에 경기 성장률이 사실상 1%에 그쳤고 그나마
3분기 성장률 3.2%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2분기 연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1년 만에 추가 금리 인상 본인들의 말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은 사실상 3분기 성장률 3.2% 올라왔던 문제. 이건 지속 가능성이 아직은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작년에 이렇게 슈퍼달러 한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뭐 금융사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달러 자산 사세요 달러 자산 하는데요. 그게 과거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동일하게 한다. 이런 시각에서 비춰졌던 증권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왔던 시각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테이스팅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가 금리 인상 문제가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말에 추가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이 더 출구 전략이라는 의미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왜 중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가 침체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함께 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뭐든지 이제 뿌리는 거는 쉽습니다. 네. 이제 자연거도 이제 연애를 많이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연애 볼 때 상대방한테 뿌리는 건 이거 연애 할 때는 좋지만 이게 헤어질 때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알리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알리라고 노래 잘 네, 부르는 사람이 있죠. 잘하죠. 그래서 네. 보면 그 알리 노래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을 헤어졌을 때 하루 때는 의미를 모른다. 3일 지나니까 완전히 뭐냐 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그 후유증에서 견디지 못한다 해서 한 달 동안은 그 견디다가 한 달엔 조금 숨통이 튼다. 1년 후에는 뭐냐 무감각해서 그와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연애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아플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헤어질 때가 더 아프다 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금융 완화 정책도 사실상 풀 때는 쉽으면 걷어들일 때는 어렵다. 걷어들이는 게 뭐냐? 바로 출구 전략이다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출구 전략에서 잘못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장했던 것이 이거는요. 이후에 금리 인상 경로 관련해서 금리 인상 속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앨런과 버냉키의 출구 전략은 일본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모델을 따르고 있는 일본의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도움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성급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에서 2000년대 성급한 출구 전략에서 잘못 판단해서 경기가 잃어버린 2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을 페드 입장에서부터 경험이 선행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성급한 출구 전략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망친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추가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안정이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 2004년 그린스프로장이 사실상 그 금리를 올릴 때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렸던 매번 회의다 올렸던 이런 네. 회의의 점철을 가져가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맡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트럼프가 1년 차에 대해서는 경기 안정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제닛 앨런이라든가 트럼프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닛 앨런 입장에서도 트럼프와 관계없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본인이 출구 전략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왜냐 버냉키 장은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거고 앨런 의장은 걷어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걷어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추진해서 경기가 좀 망칠 때는 제닛 앨런이 평생 동안 쌓았던 명성이 훼손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 갈등이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자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1년 때에도 경기 안정시켜야 되고 제닛 앨런도 내년 2월 달에 나가기 전에 경기를 안정시켜야 좋은 평가를 받고 이후에 뭐 강연료라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닛 앨런이 이렇게 내년 2018년 2월 달에 그만두면 아마 2019년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컨퍼런스에서는 분명히 아마 송재조 사장께서 이렇게 비교적 현명하시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국제금융 컨퍼런스 모실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TV에서 제닛 앨런이 모셨을 때 강연료를 좀 많이 받으려면 이 경기에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송재조 사장께서는 되겠죠. 모시지 네. 않고 네. 강연료도 이렇게 높게 보지도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후에 활동해서 본인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질 때는 어쨌거나
트럼프와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를 안정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네. 금리 인상 속도는 경기 안정의 초미에 맞춰서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이 또 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려와는 좀 다르게 흐름이 이제 좋게 흘러가고 있죠. 네, 사실 우리와 달리 굉장히 좋게 흘러갔죠. 아까 박준호 소장님께서 지금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포퓰리즘 성격이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과거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서 보면 과거 금리를 올릴 때는 네. 반드시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2차례 인상 기간 중에 10번은 인상 후에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으면 1년 동안 랠리가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기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 양대 책무는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 안정이지 않습니까? 정책 당국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금리가 올린다는 것은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표상으로 과거의 금리가 올라갈 때도 그렇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작년에 금리가 인상한 이후에 일종의 테스팅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아까 장인께서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경기적인 측면에서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긴박감, 당위감에서 금리를 한번 올려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물리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올해 경기가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나우저스가 18,000 그 진입하고 나서 483일 동안 18,000선에서 이렇게 19,000을 뚫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난달 10일 날에 20일 날이죠. 20일 날 19,000선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은 11월 14일 날 이렇게 많이 트럼프 쇼크를 했을 때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10% 주가가 떨어진다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2만 포인트 돌파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는 사실상 그 시간이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우리가 11월 14일 날 2만 포인트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방송했고 19,000 달성한 게 11월 22일이었었거든요. 네. 사실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경기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받쳐서 이렇게 3, 4분기 성장률 3.2% 이렇게 올라가서 경기적 측면에서 받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정책 포퓰리즘보다는 네. 오히려 트럼프 이후에는 사실 경제정책 측면에서 금융 완화보다는 재정정책 쪽에 가져가고 뉴딜 정책과 감세 정책은 특히 뉴딜 정책은 CBO, 미 의사의 의성에서 경기 부양 효과를 보면 2.2배 정도로 해서 승수효과가 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 포퓰리즘을 추진한 게 정치적 포퓰리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 트럼프판 뉴딜 정책에 의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금리 인상의 경우 이제 그 어느 시장보다도 채권 시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요.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와 채권 가격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도 선진국 국채 투자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이제 빨리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국채를 너무 많이 투자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시청자분도 어제도 이제 어느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국채가 없는데, 일본 국채가 없는데, 중국 국채가 없는데, 당신 분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직접적으로. 근데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는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브라질의 국채 이렇게 편입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간접적으로 미국의 국채 거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 금리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채권 시장의 프레시 크래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빨리 좀 하셨죠. 여유가 있을 때 좀 빨리 팔아주세요. 여기가 가격이 높을 때 빨리 팔아주세요. 막상 이런 현상이 닥칠 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미리 좀 조정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직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경기에서 금융화라서 재정 정책으로 가고 재정 정책에서 뉴딜 정책, 총수요 정책, 뉴딜 정책,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감세 정책, 레이거노믹스 하니까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 심해져, 국채 발행 증대돼, 국채 공급 증가에 국채 가격 떨어져 이런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갖고 있는 고유 국채를 파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왜 이렇게 방송을 미리 선동하냐 하면 투자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런 그 로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측면 모르더라도 이 경제TV에서는 증권사들은 영업 차원에서 이 로스부가 발생하는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TV 통해서는 송재재 사장의 지침이라든가 보도원의 지침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로스가 발생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발생하는 금융사부는 가장 얘기하지 않다. 그게 브루오션이거든요. 네. 근데 브루오션이니까 뭐냐 대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푹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장인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재테크 할 때는 돈 벌 때는 찌끔찌끔찌끔 어렵게 벌다가 한 번 손실이 발생하면 한 번 전부 반납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시해서 한국경제TV의 그 임직원께서는 뭐냐면 그 로스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는 게 재테크에서 성공이다 해서 그런 쪽을 좀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채권분의 플래시 크래시 해서 채권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빨리 정리해 주소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렇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올 한 해 내내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국채 시장의 이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주목할 필요 있다고 계속해서 전해주셨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이 대목이 지금 채권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국내 그 금융사들도 이 한국경제TV의 방송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채권분의 로스가 굉장히 금융사 전체 수익을 좌우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2.5%죠. 이게 네. 2.8에서 2.5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이기 전에 사실상 4에서 5%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2.5% 올랐지만 4에서 5%까지 간다면 아직도 뭐냐 한 100%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100% 정도. 네. 그러니까 2.5에서 5% 본다면 거의 100% 두 좀 배니까,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한 정상화 경우거든요. 왜냐 이기 전으로 거는 게 정상화니까 완만과 급등 두 가지 다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완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급등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 문제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때는데요. 정책금리,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분명히 완만하게 조정할 겁니다. 이번에도 기재회견을 통해서 저금리 기준, 추가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저금리 기준은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정책금리를 완만하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 8년 동안 채권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금리 인상을 계획해서 다시 한번 그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가 완만하게 유지한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앨런 수스커키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금리가 완만하게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빌미가 돼서 과하게 갖고 있는 채권을 팔 경우는 국채 금리가 정책의 의도와 관련 없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네. 양상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닛 옐런도 이 익스펙테이션을 조정을 통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 대목에 초점이 되지 않겠냐. 그럼 먹힌다면 사실상 향후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좀 만만하게 되겠습니다는 이게 먹히지 않는다면 네. 먹히지 않는다면 사실 또 한 번 차례 프레시 크래시가 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워낙 지금 8년 동안 돈이 많이 풀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앨런스 꺾기를 익스펙테이션 조정을 통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단계 급등하는 전상을 막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를 비춰볼 수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전의 사례를 좀 볼 때는 이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회의 결과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드 엑스트 스트래티지, 하드 출구 전략이냐, 소프트 출구 전략이냐, 이렇게 이제 차겠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만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미국이 한 번에 이게 몰빵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출구 전략이 자칫 잘못해서 미국 경제에 실수할 수 있는 제넷 옐런이라든가 FOMC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그 명예를 한꺼번에 손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금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실제 가져가지 않았던 나태의 원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프트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혼자 소프트 출구 전략을 추진해도 금리 격차에 따라서 해외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면 거품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년도에는 일본과 유럽도 테이퍼링이 추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돼 있는 양적 정책을 12월 달에 이렇게 했다 해서 야 출구 전략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800억 유로를 600억 유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네. 출구 전략인데 소프트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일본도 뭐냐? 더 이상 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계 봉착함에 따라서 지금 일본도 역시 소프트 출구 전략을 강구한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서는 소프트 출구 전략 돈은 풀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빨리 좀 시청자 여러분께 재정 정책으로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역시 이제 금융 완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증시를 읽을 때 꼭 금리나 중앙은행의 입김 이거 중시했는데요. 그거 좀 비중을 쭉 걷어내고 이제 재정 정책 쪽에 네. 좀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부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내일도 꼭 방송 놓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